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의 AI 사이클 대전환 시대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회 1분기 글로벌 시장을 마무리하는 경제 이슈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을 모셨는데요.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와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머니클래스 리뉴얼 된 이후에 가장 최다 출연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매니저님? 네, 잘 지냈어요. 근데 3월 첫째 주가 좀 시장이 좀 안 좋다가 3월 초가 너무 힘드네요. 네, 3월 초 힘들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한다는 거를 다들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드셨던 것들 좀 뒤로 하고 계속 이제 상반기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이제 1월 달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2월 달에 좀 흘러오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좀 시작점이 그랬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보는 건 역시나 맞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선생님이 이 시간에 화장품, 그리고 환한형 해제 수혜주들, 그리고 로봇까지 다양한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업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AI 사이클 대전환, 오. 네, 이런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이 AI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관통을 하고 있죠. AI 관련해서 대전환,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오늘 구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진단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디램, 낸드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메모리 공급 제약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그려내주고 있나요? 일단은 시장이 자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레거시에 이제 국한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고성능 반도체 시장 쪽으로 완연하게 지금 이제 좀 우리가 터닝을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에 좀 있고요. 네. 시작의 버튼은 눌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의 경기 순환 구조가 구조적 공급 제약된 시장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만날 수 있었던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GPU가 중심이 되었고 엔비디아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공을 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쏘올린 공이 거기에서 이제 쫙 낙수 효과가 좀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과거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에서는 공급에 대한 과잉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이제 부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선제적 조건들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확실하게 이제 고성능 반도체 쪽 아무래도 우리가 HBM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기다가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시대까지 우리가 두루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공급 탄력성이 낮은 구조적 제약 시장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가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진단해 봤다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HBM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폭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겹겹이 쌓아 올린 이 HBM의 시대가 본
본격적으로 개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HBM의 본격 시대 개화,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우리가 운전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8차선으로 가다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그쵸. 그런 또 길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또 병목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이제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좀 또 급증을 또 했기 때문에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핵심 병목은 연산에 대한 능력보다는 그래서 대역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HBM의 H가 하이, B가 이제 밴드 위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역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역폭이 중심이 된다라면은 여기에 맞춤형 이제 반도체 칩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걸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의 빅테크들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의 지금 추진이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HBM3, 3E 그리고 HBM4까지 네. 실제 양산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BM 증설이 디램 시장을 좀 개편을 하고요. 그러면 크라우드 아웃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그런 좀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디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디램이라던가 DDR5, LPDDR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역폭을 이제 우리가 늘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HBM이나 DDR5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좀 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레거시 범용 디램 캐파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면 가격은 떨어지고 감산 그리고 회복 좀 단기적인 사이클을 보였다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한 느낌이 들어요.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변하면서 지금 낸드 디램 다 공급 부족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 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낸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낸드 역시 구조적 타이트닝에 대한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낸드 가격이 워낙 또 이제 많이 또 올라가게 됐고 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작년 대비해서 거의 80~90%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SSD도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90% 정도, SSD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PC를 생각하게 되더라도 컴퓨터 하나를 맞추게 되려면은 이전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그런 네. 사양이라면은 지금은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촌 뭐 조카들에게 뭐 대학 입학하면은 노트북을 선물하는 그런 고모 이모들이 있었는데 이게 노트북이 이제 400~500만 원씩 하게 되는 또 이제 너무 시대가 비싸졌어요. 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좀 시대에 대한 변화상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또 가격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급 규율과 구조적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또 규모의 경제가 또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 초과 성장세가 올해까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또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공급이 이제 우리가 감산하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에 대한 쇼티지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격이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성숙기 단계로 이제 또 사이클이 진입되게 되면 그런 가격적인 측면들이 확실하게 이제 잡혀나가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생각하면은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300만 원 가까이를 줬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사양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쓰지 못할 정도의 이제 사양인데 네. 그 당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고 지금도 물론 가격대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이게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되는 거 그만큼 이제 또 기술이 올라가고 공급이 그만큼 또 우리가 수요자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공급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완연하게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고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초점이 턴 어라운드에서 이게 이제는 지속성. 이제는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 돈을 어떻게 이제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보다는 이익을 어떻게끔 이제는 지속할 수 있을까를 본다라면은 그러면 반도체
관점, 피지컬 AI 관점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단타 단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이제 성숙하게 이제 흘러나가는 걸 감안하게 됐을 때 투자 목적으로서도 짧게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산업 성장성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중기, 장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구조적인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또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1분기 실적 지금 월가 IB 쪽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이만큼 갈 거다라면서 계속해서 전망치 이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업이익이나 우리가 이제 매출 보게 되면은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분기별로 한 번도 이제 증감이 안 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상치를 보게 되더라도 27년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시총도 마찬가지 이제 10위권 내로 글로벌 10위권 내로 네. 들어서게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한 자릿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증시가 유동성을 굉장히 빠르게 또 공급해주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이 기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노무라 증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30만 원까지 이제 나온 또 상황. 34만 원까지도 맞아요, 나왔죠, 맞아요. 맥콜이. 그래서 30만 원까지 나왔고 저는 잠정적으로 한 4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남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익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이게 작년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신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이 나오는 날 재료 소진은 된다 하면서 또 차익 실현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이미 3월 초에 차익 실현이 충분히 한 번 더 나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연거의 제 2막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또 맞는 가격이 또 20만 원 또 중후반대로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쪽 대형주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성장엔 역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AI 반도체 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학습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사용하는 추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야. 네. 에서 그러면 1 더하기 1은 왜 2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2 더하기는 그럼 4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추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정말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챗 GPT라든가 이제 뭐 우리가 제미나이나 클로드라는 그런 AI를 쓰는데 심심이라고 있어요. 심심이 뭐예요? 아마 앵커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학습이 된 상태로 하는 건데 추론의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PC도 그렇고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인베디드 쪽에서도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아무래도 AI 쪽으로 이제 우리가 또 치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우리는 학습이라는 1차적인 단계에서 2, 3차원, 4차원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건 또 대역폭이 또 많아지는 또 우리가 또 HBM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AI의 사이클 대전환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까지 이렇게 좀 응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AI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제로 메모리 월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주셨어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이제 병목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랑 병목 좀 현상.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벽이라고 하는데 네. 연산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되고 메모리 대역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선은 제한적인데 데이터가 이제 대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하나하나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대기했을 때 그 병목 현상이 나오게 되고 메모리 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고성능의 이제 성능이 필요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발열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또 연산 능력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또 HBM에서 HBF
또 맞아요. 플래시까지 네. 이제 또 옮겨지는 그런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 제한 시대에서 메모리 대역폭 제한 시대로 이제 좀 변환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BM 자체가 AI 성능 핵심 인프라로도 격상이 되다 보니까 D램 캐파 배분 구조에서 변화가 또 촉발되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메모리 월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풀어나가야 될 그런 또 숙제 중에 이제 하나니까 결국에는 병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병목을 잡기 위해서는 또 AI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관심 있게 보게 됐을 때 이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제 또 중장기로도 볼 수 있구나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속도는 빨라졌는데 메모리가 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병목 현상이다라고 메모리 월에 대한 용어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AI 쪽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반도체 안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짚어봤어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해봤다면 이제 이 이론을 토대로 투자 전략을 그래서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3월에 그래서 어느 섹터를 봐야 될까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느 쪽에 좀 집중해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좀 큰 범주로는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보다 소부장이요? 대형주는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네, 바로미터를 좀 보고 네.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피지컬 AI가 물리적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AI잖아요. 그의 최종 귀결 형태가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전력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또 파생이 되는데 또 전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때는 또 에너지, 또 ESS도 연결이 되고 그쵸. 원자력 에너지도 연결이 네. 되고 태양광 에너지 최근에 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도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전선 또 변압기 다양한데 이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저는 조금 더 추격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한 HBM이랑 그리고 우리 이제 변압기 쪽도 굉장히 좀 이제 교체 수요가 유망하다 보니 미국에 있는 노후화된 변압기만 교체하더라도 매출액의 급증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HBM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HBM4에 대한 실제 양산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제 예정된 우리 뭐 MWC도 있고 그리고 GTC 2026도 이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토대로 우리가 좀 HBM 쪽이랑 전력 설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일정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는 HBM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두 가지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HBM 관련주 너무 많고 전력 설비도 변압기 뭐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좀 투자 갈피를 잡아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일단 두 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HBM 관련주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일단 HBM주 하나 그리고 이제 변압기 중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대형주는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네. 대형주도 물론 당연하죠. 대형주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형주는 삼성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단으로는 이제 뭐 PSQ홀딩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처럼 정말 말 그대로의 이제 장비의 대장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수급화되고 있는 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또 이제 또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장이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원탑을 이제 탑픽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대형주는 딱 두 개는 아니죠.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명사고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방금 PSQ홀딩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위주로 또 괜찮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종목 수가 좀 많은데 HBM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여러 이제 소모품 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장비 쪽 보시게 되면 뭐 테스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좀 자리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SFA 반도체라든가 또 우리가 보시면 YC 같은 종목들도 계속 유망하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 쪽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압기 말씀드렸었는데 전선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또 수급을 받았던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역시나 대장 역할하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추가적으로
LS 그룹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나열해 주셨어요. 좀 투자 갈피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매니저님이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탑픽 기업들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 쪽에서 지금 많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느 종목을 보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결정하기 항상 어려워요. 우리 네. 머니커스를 보면 어려웠고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산일전기, 산일전기. 변압기 국내 대표 종목입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특수 변압기 시장 쪽에서 이제 좀 국내 또 넘버원 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폭발적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는 변압기. 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압기랑 이제 우리가 특수 변압기 시장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변압기 시장 쪽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한 1,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3%. 네, 매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실적들이. 네. 그래서 550억 정도 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은 쇼티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산일전기는 좀 차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3월 4일, 3월 초인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시작이 워낙에 좀 시장이 급락을 했다 보니까 지금 산일전기가 12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산일전기는 제가 목표하는 거는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목표가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목표가는 저는 20만 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대한 돌파 시점부터 목표가를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제 갱신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고 역사상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 18만 6,400원이 나왔는데 이때 상승을 했을 때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고 원만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최근의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전선주 대원 전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크게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변압기 쪽 이제야 재룡전기라든가 재룡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무스하게 좀 원만하게 올라갔고 그러면서도 신고가를 썼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매물대 정리를 착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쑥날쑥하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매물 정리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쇼티지에 대응하겠다라고 저는 매매 동향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네. 점,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가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번 분기 매출이 북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1, 2분기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지금 이제 기반으로 한 우리가 전력 설비, 변압기 쪽 관련주를 보신다면은 특히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만약에 스페이스X가 또 IPO가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바이럴을 시켜주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3월달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지금 산일전기가 한 15만 원, 16만 원으로 다시 갭을 또 메우러 가는 자리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좀 지켜봐 주시고 목표했던 20만 원 이상으로 보시고요. 잠정적으로 제가 볼 때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번갈아서 이제 양봉, 음봉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지만 20만 원 돌파가 되면은 25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간략하고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워낙 또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요? 간략하게 해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익 IPS 원익 역시나 IPS.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한 줄로 좀 통용될 수 있는데 저 미국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들어가는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조의 매출을 또 일으킨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10%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게 또 곧바로 매출이랑 연결이 되더라면은 충분히 올해는 정말 승부를 띄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최근에 신고가 자료도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관련된 지금 종목들 보신다면은 원익 IPS를 가지고 가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있게 나눠봤었죠. 원익 IPS가 소부장 안에서의 탑픽, 목표가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매니저에도 지금 이제 15만 원을 돌파하는 15만 원.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까지 저희가 목표가도 함께 설정해 봤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매니저님 인사이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유튜브 최원문 검색하시면은 또 공개 방송에 대한 또 녹화본 보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 제가 또 보기 어려운 자료들, 힘든 자료들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인사이트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쉽게 일정 모멘텀 그리고 주식 어떤 이슈에 집중해 봐야 될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원범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탄탄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려서일까요?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참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시장은 정말 유례없는 폭락장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오늘의 선생님은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됐던 통계적인 증거를 근거로 이번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끊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해가봐야 할지 1분기를 마무리하는 글로벌 시장 이슈와 함께 다가올 2분기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생님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선클래스에서 머니클래스가 되고 이렇게 첫 번째로 모시게 됐는데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 오랜만에 또 돌아오신 자리인 것 같아요. 출연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풀어가줄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수업 주제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간추려 본다면 일단 1분기 글로벌 시장을 마무리하는 경제 이슈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달아봤어요. 지금 가장 핫한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이기도 한데 다가오는 2분기는 또 좀 어떻게 전망을 해주실지 약간의 프리뷰 조금만 풀어주신다면요. 올해 연초 이후 올해 증시를 전망할 때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때 상승 그리고 2분기 때는 상승이 좀 정체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1분기가 좀 지나면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되는 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정도 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물가가 공급층 요인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게 이제 공급층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죠. 발생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드디어 공급층 요인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4월 이후부터 2분기 때 저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풀어가 주실 수업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에 대한 전망은 잠시 뒤에 마무리 질문으로 끝 질문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는 3월 4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참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과거를 좀 반추해보는 흐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땠는지를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할지 과거의 사건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땠나요? 올해 들어서 발생한 미국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습은 과거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반도체국 대만과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 외 증시는 사실 수익률이 저조한 흐름이었죠. 아마 2월 지나서 이제 3월 막바지에 접어들기 이전에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특히 상승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발생했던 지정학 리스크 자체가 방향성이 문제가 아닌 상승 속도가 문제였던 해당국들에게 건전한 속도 조절 기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지정학 리스크 발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지정학 리스크와 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1980년도 이후에 지정학 위기가 발생했던 사례가 총 16번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한 달, 3달, 6달,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의 대표 증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는 증시가 하락을 했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0.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P 500 지수의 상승 강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발생했던 지정학 리스크 역시 동일한 패턴을 그대로 밟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02년도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침공을 하는 부분들이 목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중동의 진영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는데 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유가는 떨어지거든요. 결국 정치적인 이벤트의 연장선상에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이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팬데믹 이후에 문제가 됐던 요인은 단연코 물가 급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또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유가와 천연가스가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네. 올해 지금 시장은 2번 각각 25pp씩에서 50pp 정도 인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하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하면 위험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정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 영향력이 일주일 정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1, 2주, 늦어져도 한 달 안에는 이란이 투항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했던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로 단기적인 기간 자체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상승에 대한 기로를 아예 꺾는다라기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리스크가 1, 2주 정도 간다라고 기간 자체를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또 모르잖아요. 더 가게 된다면 1,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좀 미리 알고 공부를 해두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시나리오별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방금 언급해 주셨던 1, 2주 정도 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자산시장, 주가, 금리, 달러, 금 이런 자산시장 안에서의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될까요? 네. 이번 사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단기간에 사망하게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의 임시 지도부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체된다라고 하면 네. 이란은 궁극적으로 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주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흐름들, 금리와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척도를 볼 수 있는 변수들은
일단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들. 하지만 금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그 가격대가 계속 유지되는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1, 2주간 만약 이런 리스크 자체가 좀 이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까요? 1개월 정도의 시나리오를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1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인데요. 네. 이란이 투항하기보다는 결상전을 보이기 때문에 1, 2주보다는 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더 격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란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통한 공격이 미군에 의해서 제압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달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이란은 전면적인 투항을 결정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이란도 약간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군요. 자신들의 이 창고 안에서 써야 되는 무기들이 좀 동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도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3개월과 6개월도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에 나타나 있는 표부터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네. 사실 올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돈노 독트린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공습 그리고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는 일련된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더 많이 기억하실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죠. 그래서 저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공습 사례 역시 3개월 이상 되는 그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커플링 장세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쟁은 지속되지만 주가는 오르고 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금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네.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겠지만 1, 2주, 한 달보다는 상승하는 그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유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배럴당 뭐 $100 이상 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유가 수준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상방 압력이 더 높은 형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럴당 $100를 넘어가는 흐름들보다는 $70에서 $100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흐름들 이제 그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자체도 $70에서 $100 사이에서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 3개월 정도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년 정도도 열어두실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로 이 흐름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양상이 좀 어떨까요? 3개월과 좀 비슷한가요? 예전에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아파의 군주라고 할 수 있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군주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란에서 지정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연합 국가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이란이 주변의 걸프국들을 상대로 민간인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포함한 시아파에 소속되는 국가들조차도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의 군사작전에 합류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란의 정부는 미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바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금융시장은 여전히 디커플링을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금도 상승했던 것들이 다시금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유가 역시 상승했던 분들이 되돌림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된다면 6개월까지 만약 이 이벤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는 약간 넘어가서요. 오늘이 녹화일 기준으로 3월 4일이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1월이랑 2월이 오르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금방금방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1분기를 마무리하는 3월에 이런 중동 지역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1분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1분기 시장 리뷰를 좀 해주신다면요. 1분기 동안에 또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혼 판결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150일의 시한을 두고 기존의 관세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를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네. 근거를 수정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관세율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부과했던 관세율이 없어진 상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관세율을 그만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보통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과 외교 정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국가들이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 지정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트럼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까지는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관세 부과 자체가 지금의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좀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날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판을 가지고 네. 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관세라는 게 유동성을 좀 촉발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 머리에 꾹꾹 공부하고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왔던 AI라는 키워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AI에 대해서 좀 시장이 각광을 하고 여러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때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던질 만한 게 AI 버블 논란이잖아요. AI 버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AI 버블은 아직 우리가 코로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 계속 거론되는 이유들은 미국 증시 그리고 AI를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지수대를 놓고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핑계 삼아서 얘기하는 거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혁명을 거쳐왔죠. 그 지속기간이 18년이었고 모바일 혁명은 지속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AI 혁명 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이 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 9년 정도는 AI 혁명이 지속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바뀌는 한 해였고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생태계를 보면 우리가 AI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모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AI 얘기를 할 때 플랫폼이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AI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직 우리가 AI 생태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반도체, 클라우드, 모뎀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 단계 이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은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 게 전적으로 맞은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지능형 웹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고요. 28년도가 돼야 수행비서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2030년이 넘어가야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AI 버블을 운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AI 버블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S&P 500의 EPS 증가율을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네. 24년도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한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23년도 1분기 이후부터 지난해 4분기 때까지 12개 분기 연속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AI 버블을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추정했던 IT 섹터의 EPS 증가율 자체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를 하고 있죠. 12월 말에 추정됐던 게 26%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는 올해 1분기 어닝 시즌 전망을 해봐도 실적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코 IT고요. 25년도, 26년도 그리고 내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IT가 미국 실적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AI 버블은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AI 관련된 기업들이 개별적인 요인들 아니면 지정학 리스크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블이라는 이유로 눌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를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자료가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5년, 26년, 27년을 놓고 봤을 때도 성장 사이클이 계속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에 캐펙스 투자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AI 기업들의 수익화 논란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닷컴버블하고 많이 비교하긴 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클라우드, 모델 관련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지출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출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사업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연산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수익화 논란은 사실 아직은 그런 단어들을 꺼내기는 어렵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AI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형주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면 소외됐던 작은 기업들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 아니면 가치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들이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질 정책 금리는 통화 긴축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보통 한 나라의 정책 금리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구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얘기해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2.5%죠. 네. 그리고 한국의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죠. 2.5보다는 2%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2.5에서 2%를 차감하면 0.5%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실질정책 금리가 0.5%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실질정책 금리가 플러스 구간에서 성장주의 상승 강도가 탁월하게 더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입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 그리고 보안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빠르게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런 구간들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진짜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돈을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빚을 내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번 돈이니까 나중에는 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유로 또 빼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AI 관련 이 플랫폼들이 모든 소프트웨어주를 좀 치울 것이다, 갈아치울 것이다라는 이유로 좀 빼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이 좀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2교시 수업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부터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키워드 AI까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수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